내란의 최초 설계자나 기획자가 김건희라는 이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김중식이 단순하게 관여된 게 아니고 이런 이권에 대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김중식과 노상원의 인연, 계엄을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봐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수천만 봐보면 그냥 첩보 영화 다큐멘터리예요 거의. 김중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내란에 등장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결이 될까라고 봤을 때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특검이 최근 압수수색한 양평 창고 근처에서는 김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 그중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개명 전 노 전 사령관의 이름인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문어발식으로 정치인들과 자기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전시회도 열고 했는데 그 중에 당시 이제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현직일 때 김충식의 전시회에 금일봉을 전달한 기록도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김 씨가 지난 2015년 주관한 전시회로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대표 노용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충식은 소위 말하는 일본통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에서 살기도 했고 노상원도 공교롭게도 군인치고는 대부분의 군인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려고 하죠. 연수 같은 것을. 근데 노상원은 미국과 유럽을 가지 않고 일본을 택해갖고 연수를 갔고 상당 부분 일본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일본을 기점으로 노상원과 김중식이 연결이 되고 나중에 이 인연이 김충식이 최은순이나 김건희에게 노상원을 소개해주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노상원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여태까지는 나온 의혹은 아마 김용현이 자신의 육사 바로 후배고 자신의 신복이었던 노상원을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소개해줬을 거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 설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김충식을 통해서 노상원을 이 최은순과 김건희가 알았다면 내란의 최초 설계자나 기획자가 김건희라는 이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인물관계가 복잡한데요. 그냥 그건 간단하죠. 내란을 기획하고 지시한 게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둘 중 하나인 거죠. 김충식을 수사하는 것은 양평 그 공흥리 아파트 사건이거든요. 김건희 씨 일가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익을 취득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김충식 씨 역시 이 의혹에 깊숙이 연루돼 있습니다. 공흥리 아파트 사건은 이상하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개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개발 부담금을 낮춰줬다. 굉장히 이렇게 단순화됐고 실제로 당시 경찰이 수사하고 당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이제 검찰이 넘겼는데 그분들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오게끔 수사를 한 거잖아요. 딱 그 부분에 한정하다 보니까 범죄는 여기서 저질렀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엉뚱한 곳에 그 혐의만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법정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김충식을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흥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제 김충식의 신병을 확보해서 암살 미수 사건이랄지 아니면 노상원과의 연계성이랄지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진짜 대수롭지 않은 인물을 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충식이 키맨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김충식의 그 수첩의 내용이란 것 그리고 단순히 메모가 아니고 김충식이 전직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만든 뭐 도자기 쟁반 접시 같은 걸 선물하고 같이 인증 사진 같은 걸 찍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단순한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경제공동체 비슷하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상원의 이제 주장은 그 수첩의 내용들 폭사를 시키고 배를 침몰시키고 이런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끄적끄적 적어놓은 것뿐이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기 싫어서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그럼 정말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이 뭐 망상에 빠진 환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보사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본인이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폭탄 조끼였어요. 폭탄 조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2015년 10월경에 DMZ에서 목함질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북측이 매설한 살상용 목함지뢰에 우리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정보사령부에서 목함질해 사건을 보복하기 위한 비밀 공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속초에 HID 부대가 있습니다. HID 부대가 보복 작전을 위해서 북으로 넘어갔고 어떤 공작 작전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계획과 지시 그리고 실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속초 부대장이었던 분이 올해 2월에 내란 국정조사에 나와서 가림막 뒤에서 그 증언을 했었습니다.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HID 요원들을 폭사시켜라 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당시에 속초 HID 부대장이었던 박민우 준장, 이분이 국회에 나가서 내가 그 지시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올해 한 6월쯤에 이제 제 전화로 몇 통의 문자가 왔어요. 그 폭탄 조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원격 기폭 장치를 만드신 업체 관계자의 증언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상원이 정보사령관인데 정보사에서 위성으로 원격 폭파 좀 할 수 있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상한 상황은 뭐냐 하면 최대한 단순하고 작고 간단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라이트 크기만하게 만들어줬어요. 원격으로 폭사시키려고 했다는 거 딱 보면서 저기다 쓰려고 그렇게 작게 만들려고 했구나. 이제 HID 요원들이 입는 이 조끼 안에 원격으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노상원이 말했던 것이 실제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실행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제보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냥 반도체 기판 회로잖아요. 당시에 회로 설계도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이 회로도대로 물건이 제작이 됐고 정보사에 납품이 된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납품 시점은 목함질해 사건 이후인 2016년도 초에 정보사의 요청으로 기판을 만들어서 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판이 뭐냐?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반도체 회로 설계도대로 제작이 실제로 된 겁니다. 이 기판이 실제로 정보사에 납품이 됐어요. 이 뒤에는 작은 건전지가 부착이 돼 있죠. 위성 전화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폭발을 할 수 있는 기폭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 조끼 자체를 그냥 언제든지 전화 한 통으로 폭발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작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정보사의 작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기폭 장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게 바로 HID 요원들이 대북 작전을 나갈 때 사용하는 위성 전화예요. 위성 전화라는 거는 한국에서 전화 걸어도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 전화를 걸면 이 전화의 신호가 이 기폭 장치와 연결이 돼서 폭약을 폭발시키는 구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됐던 거예요. 이 업체한테 처음에 요구한 것은 뭡니까? 이 원격 기폭 장치를 만든 일을 본인들이 못하니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고 납품이 됐던 것이죠. 처음에 이제 샘플 3개만 보내달라고 해서 샘플 3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노상원은 과대망상 환자가 아니다. 노상원은 본인의 생각대로 실행을 했던 거예요. 지금 노상원 수첩에서 나오는 정말 그 잔인한 구상들이잖아요. 정권 비판 세력들을 배에 태워서 그 배를 침몰시킨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추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이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뻔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죠. 심합니다. 예. 그냥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노상원이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007이랑 미션 임파서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첩보 관련 영화를 보면 저거대로 똑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정보 사령관이 되고 나서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그 휘하했던 정보사 30대 중후반의 여자 부사관에게 제3국에 가서
미인계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누구 콕 집어가지고 너 갔다 와. 너 어디 가서 그 뭐 중국이든 어디 정치인 만나서 그 사람이 친해져. 그러면 그 나라는 공산당이 지배한 나라니까 북한 애들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진짜. 그럼 또 그걸 또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사관이 정보를 못 들고 오면 너는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꼬투리 잡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그런 지시를 내릴 때마다 이제 트러블이 많았죠. 정보사에서 거의 한 30년 대북공작만 하신 분들은 한숨을 진짜 많이 쉬세요. 그냥 한심한 사람이라고 다 평가합니다. 계엄을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봐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수천만 봐보면 그냥 첩보 영화 다큐멘터리예요, 거의. 넷플릭스에 올려놓으면 아마 1등 먹을 겁니다.